지금부터 할게요. 네,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2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이 완전히 깜깜한 비디오나 이 오디오를 보고 수업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뷰티 일러스트 앞으로 이 시간에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켜놔주셔요 전부. 정치 않은 한 켜놔주시고요. 제가 이제 바로 그 공유 화면으로 넘어가면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앞으로 10월 28일 날 작품전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지금 이정 교수님 4학년 그 지도를 맡으신 이정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제 팀을 이뤄서 프로모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좀 한 가지 조금 제가 걸리는 거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프로모델이 기획서 신청서상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정 교수님은 7명이라고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이 3명, 3팀, 그리고 우리 3학년이 4팀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6명인 것 같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4학년이 셋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근데 대신에 아로마 테라피 해가지고 무지개로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가자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6개 팀이 된다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안 되겠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색을 빼든지 남색하고 보라색은 사실 큰 구별이 없잖아요. 밤에도 아니고 낮인데 남색을 꼭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좀 하자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헤어를 주로 지금 3학년 오영자 교수님께서 그 피스를 가지고 그 큰 작품 구조물을 하는 거를 하시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반에는 지금 김소연 선생님이 여기 지금 오늘 참여 안 하시는데 김소연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오영자 교수님하고 굉장히 사제지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큰 컨셉은 같이 잡아서 하고 작업은 세 작품을 명수 나눠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다 틀이 나왔고 주제도 나왔고 형태만 좀 나와서 재료도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네,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5분 전에 입장을 하셔서 대기실에서 입장을 하셔서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초대 수락을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PPT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뭐야? 보이십니까? PPT가? 자, 한 분이라도 좀 비디오 켜시고 보이시면 네.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보여요. 네네. 아이폰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자꾸 튕겨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저 지금 현지 슬라이드가 안 켜져갖고 저는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할까봐요. 보이세요? 일단 어떡하지?
네. 잘 보이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답답하네. 네, 네. 네. 자, 학부 때 1, 2학년 때 일러스트를 배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한 지가 몇 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본을 빨리빨리 이론적인 부분을 훑고 지나가서 우리가 대면을 만났을 때 작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자, 뷰티 일러스트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작품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든 헤어를 하든 네일 아트를 하든 어떤 작품들의 설계도가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냥 보통 우리 예술 작품이다, 그림이다 하면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그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소재나 뭐 사용하는 것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사실화, 뭐 정물화 뭐 이런 것들, 대생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추상적인 선이나 추상적인 형태로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는 어떤 심상이 전달되는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은 어렵죠,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이 아니라 느껴지는 그림, 느껴지는 그러니까 작가는 어떤 의도가 확실하게 그렸지만 그것을 전달받는 어떤 우리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추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러스트레이션은 그에 비해서는 좀 확실한 게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림이에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뭐 목적이 확실한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제3자에게 원본, 뭐 텍스트와 함께 명백히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주의를 끈다든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예시된 그림으로 디자인에서는 일러스트라고 명한다, 약칭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어원은 뭐 일루미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즘에 왜 일루미나라든가 일루미네이션 어떤 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밤에 막 화려하게 불빛으로 꾸며놓은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시내에서도 볼 수 있고 놀이공원이나 어떤 또 유원지에다가 그런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화려하죠. 눈이 막 부실 정도로 화려한 그런 것들이 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부여하다, 조명한다, 밝게 한다, 분명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루미네이션, 뭐 일러스트레이션의 어원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림을 빛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없으면 어떤 형태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태양이 비춤으로 인해서 꺾이는 면에 따라서 또 어떤 이 사물의 형태에 따라서 빛이 비추고 이게 부서지고 반사되고 이러면서 이 형태들이 확실하게 우리 눈에 띄는 거거든요. 색이라는 거는 이제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 방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적외선 자외선 스펙트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반사되고 우리 눈에 걸러지는 것들이 색깔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색이라는 거는 이제 빛이 내려오면서 투과되면서 하늘색만 우리가 보이는 그런 어떤 착시, 많은 색이 섞여 있는데 그 파란색만 흡수해서 우리가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을 색깔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형태를 분명히 하는 것도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의 어원은 빛이다. 빛을 부여하다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 제 말의 속도가 괜찮나요? 제가 약간 빨리 말하는 편이긴 한데 저녁에는 지금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말이 자체적으로 지금 느려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한국어 잘하기 때문에 괜찮죠? 네, 괜찮아요, 교수님. 네, 우리 자꾸 정말 이제 말이 한국어가 유창해졌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이 속도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네.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은 뒤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조금 빨리 넘어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뷰티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하면 뷰티와 일러스트레이션의 합성어로서 메이크업, 헤어, 네일 등의
조형적 감각을 미술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스케치하고 트렌드 제시하고 또 정보나 이미지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다.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고 기법도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이든 회화든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뷰티, 뭐 헤어나 메이크업, 네일을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 그림을 끌어온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설계도를 제시하는 그림인데 그 설계도가 어떤 선이나 이런 뭐 도식화된 그런 수치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설명되는 설계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 분야가 우리 뷰티라는 명백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 하나의 어떤 계통이 되고 현재는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는 학교가 굉장히 많고 그 학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이제 뭐 그냥 그림에 부속되는 분야가 아니라 또 디자인에 그냥 부속되는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별개의 분야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용예술 분야, 예전에 우리 미용과가 이름이 2015년도에 미용건강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미용예술과였어요. 미용이 예술이다, 예술의 한 분야다 해서 디자인 그 분야에 속해 있었고 미용예술 분야, 예술과였는데 이제 우리가 좀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변화하는 거에 발맞춰서 또 피부 미용이 보건 분야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름을 미용 건강과다. 건강에 미용을 예술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접목해서 인식을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미용 건강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속한 분야가 디자인 계열에서 보건 분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15년 이후에 졸업하신 15학번부터는 보건학사라는 명칭으로 그전에는 이제 디자인 아마 예술학사 예술 전문학사 이렇게 나왔을 텐데 현재는 보건 전문학사로 여러분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이번에 학사 졸업을 하게 되면 보건학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분야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미용 예술이라고 조금 거리가 뭐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용은 예술 분야로도 인식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뷰티러스트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럼 뭐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이, 내면 깊이부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재미있죠? 그림을 그려서, 그렇잖아요. 어릴 때 보세요. 아무 거 안 지어줘도 뭐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그리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 낙서같이 막 그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화적 표현이거든요. 문자는 그 다음 얘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문자를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자는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림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뭐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림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랜 동안 이게 본능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또 반면은 보면요. 진화라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이 그림은 처음에 문자가 없던 시절에 그림이 문자 대용처럼 어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학습되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거죠.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것들이 뭐 2만 년 전에 생성이 됐네 이러는데 이 분명하게 이게 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알타미라가 지금 이게 프랑스에 있는 아마 동굴이었던가 지금 아프리카 쪽이었나 지금 확실히 헷갈리는데 동굴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벽화가 근데 이 소를 보세요. 아시아인인 우리가 한국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얘가 들소 뭐 뿔이 있는 그런 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벽화 이런 거 떠올려 보세요. 묘지 안에다가 사신도 같은 거 그려서 넣었잖아요. 물론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뭐 선사시대 이전 문자가 없는 시대 벽화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손자국이 찍혀 있다든지 손자국이 아주 절벽 그 전체가 다 손자국이 찍혀 있는 그런 벽화도 있고 또 이렇게 사냥감이나 나무나
뭐 물처럼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벽화는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런 원시인들이 내가 이 나무를 몇 개 지나가서 그쪽에서 사냥감이 풍부한 걸 봤다.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그 같은 무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걸 그려서. 또는 내가 다음번에 여기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절에 그림이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문자가 상형 문자라고 하죠. 어떤 형태를 본뜬 글자들, 한자어가 그렇잖아요. 물건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림 작은 것들이 변화되고 약화되고 약식화되고 기호화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북이 모양을 처음에는 그렸는데 이 거북이 나중에는 그게 거북이를 뜻하는 단어가 어떤 문자가 되고 그거를 이제 또 후대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거죠.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양피지는 그 다음에 나왔고 파피루스는 갈대고 이런 식물성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자를 남겼다는 것도 되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어떤 일러스트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자조차도. 요즘에 뭐 그 디자이너들이 문자를 활용해서 우리 지금 레터링 티셔츠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지 물론 레터링은 직설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프리카 쪽으로 우리나라 옷들이 이렇게 수출돼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글이 막 적혀있는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도 보잖아요. 우리도 또 반대로 뭐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그런 독특한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뜻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뜻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모르는 글자지만 봤을 때 그 기호 자체가 예뻐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형태 자체가 뭐 예뻐. 만약에 우리가 미얀마어가 적혀 있는 여기에 티셔츠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얀마 글자가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 그렇지 않나?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그게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면 그게 한편의 그림이 되는 거죠. 일러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네요. 지중해 습지에서 나는 풀을 지칭하는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이제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죠. 이 식물 껍질을 벗겨내고 속을 가늘게 찢은 뒤 엮어 말려서 다시 매끄럽게 하여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다. 우리 한지도 닭종이 해갖고 닭나무에서 펄프 그거를 그 나뭇결을 뽑아내갖고 물에다가 막 흘려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엉겨 붙으면 말려가지고 그쵸? 이렇게 한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이죠. 종이도 어쨌든 펄프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거고 그쵸? 자, 뒤로 좀 빨빨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금속판을 해서 뭐 파나 기법 나오는데 그거는 좀 빨빨 넘어가고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사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 나비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도식화하는 거죠. 나비의 여러 이게 형태들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해서 그 표현을 해서 특징을 잡아서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이제 사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소재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배울 때 이런 도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비를 표현할 때 다양한 나비의 이런 그 형태들을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특징만 잡아가지고 그려보는 거죠. 어떤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네 쌍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만 우리가 딱 봤을 때 얘가 뭔지 알겠는 송충이인지 알겠는 뭐 무슨 벌레인지 알겠는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각 그 세대별로 나라별로 그 어떤 풍이 있어요. 화풍. 그 화가들이 일정하게 따르는 유행처럼 따르는 그런 화풍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지금 19세기에서 20세기를 맞는 과도기에는 새로운 예술이다 해서 아르누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르트 누보 뭐 이렇게 하지만 아르누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새로운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럴 때 꽃이나 넝쿨 등의 어떤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그리고 헤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꼭 꽃이 들어간다는 거죠. 꼭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거를 넣어서 부드러운 선을
그렸다는 거죠. 얘가 일러스트레이션에 굉장히 관능적이고 탐미적인 예술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고 있으신 거 맞죠? 아무도 지금 비디오도 안 켜셔고 오디오도 안 켜셔고 저도 떠드는 것 같아갖고 지금 듣고 있으신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듣고 질문을 있어요.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전부 하나씩 다 대답을 들으니까 수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현대 이제 20세기 넘어서 아까 19에서 20세기에 어떤 새로운 예술 기조가 나와서 일러스트라는 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20세기를 넘어서 드디어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미술과 기존의 회화죠. 기존의 회화, 화가들의 어떤 전유물 그런 장르와 상업 미술, 즉 디자인이죠. 그 경계선상에서 창조적 예술의 개념으로서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광고, 디자인. 사실 뭐 처음에 화가들은요 디자인이란 개념 독일에서 이제 어떤 그 운동이 되었는데 뭔가 더 실용적이고 상업적이고 이런 것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상에서 디자인이라는 게 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전에는 뭐 가구를 만드는 건 목수 그쵸? 가구를 잘 만드는 건 목수라 생각을 했는데 목수를 그냥 실용적으로 튼튼하게만 만들고 나무가 오래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개념을 넣었다는 거죠. 디자인적인 거가 우리 일상생활 모든 거에 침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패션을 봤을 때 옷이 뭐 천이 찢어져서 뭐 못 입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소재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한번 사가지고 얘가 닳아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봐봐요. 뭐 계절별로 또 해마다 얼마나 다양한 디자인의 옷이 나오고 있어요. 비단 옷만 우리 몸에 걸치는 것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보는 거, 만지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 뭐 우리 그 가까이 있는 인류가 쓰는 모든 것들에 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장착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중요시 되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란 얘기죠. 그 전에는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재능이 있는 일부, 즉 화가들이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예술을 할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뷰티 디자인, 뷰티 어떤 이런 일러스트, 뷰티의 세계에서 디자인적인 어떤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일러스트의 개념은 소재가 또는 기법이 그냥 어느 하나에 뭐 우리가 꼭 그 무슨 뭐 유화로 그려야 돼 물감으로 그려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는 모든 도구들을 다 가지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 아름답게 표현하는 디자인적인 것에는 다 활용 가능하다는 거고 거기에 어떤 뷰티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또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당연히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그리고 패션, 책 표지,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포토샵이 막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포토샵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떤 텍스처를 줘서 어떤 특이한 어떤 기법을 줘서 많은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디자인도 또 계속 변화가 되어 왔는데 예전에는 어떤 이런 소재를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팔찌를 하나 그린다. 금속 디자인을 한다. 이런 팔찌 모양을 내가 그리겠다면 얘를 아주 똑같이 사실적으로 미리 그려보는 거죠. 루비를 아주 사실적으로, 뭐 금을 아주 사실적으로 뭐 빛의 그런 각 그 반사빛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법들을 디자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딱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뭐 색깔도 바꿔보고 빛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다는 거, 텍스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재질감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한, 그러니까 기구가, 도구가 연필이나 어떤 이런 우리가 단순한 어떤 형태에서 어떤 기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에어브러시라고 그 에어브러시 안에다가 물감을 넣어가지고 픽 뿌려가지고 해도 아주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표현이 됐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은 뭐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 화면에 조그맣게 분할되는 사각형 있잖아요.
이 사각형들이 이제 화면에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이 뭐 1000만 개냐 뭐 2000만 개냐에 따라서 얼마큼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요즘에 뭐 QLED 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법하면 그게 몇만 화소냐 요 작은 그 픽셀이 몇 개가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색상이나 이런 게 환상적이고 금액이 높아지는데 우리 눈을 속일 만큼 정말 사실적으로 속일 만큼 사실이 아니잖아요. 찍어놓은 영상이거나 화면이거나 2차원적인 그림인데 이거를 우리가 3차원적으로 그냥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계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러스트했던 세계는 또 어떻게 변할지 얼마큼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컴퓨터 그래픽, 포토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거 봐요. 얼마나 정밀해요. 그렇죠? 사실적이죠. 근데 이게 뭐 포토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셀카 찍어도 포토샵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거를 굉장히 더 아름답게 바꿔주죠. 이체적으로 가공을 한번 하는 거잖아요. 네, 3D 일러스트레이션. 3D는 3차원 입체물을 말한다. 이게 가로, 세로 이렇게만 있으면 2차원이죠. 거기에 높이가 주어지면 갑자기 공간감이 확 발생하면서 양감이 발생하는데 입체적인 거죠. 우리가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회화에서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예전의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원근감이 없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앞에가 봐봐요. 가까이 있는 건 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면서 색깔도 앞에 있는 건 분명하고 진하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건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흐리게 그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기법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건 좀 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좀 작게 그리고 이게 원근이잖아요. 가깝고 멀고. 이 원근감을 가지게 그림을 그린 시기가 몇백 년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의 벽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다 줄 서 있어요. 이렇게 평평평 이렇게 층층층층 줄 서 있거든요. 멀리고 가까이 있고의 그림이 아니에요. 무슨 1층, 2층, 3층, 4층처럼 이렇게 쭈쭈쭈 그렸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소실점처럼 이렇게 딱 하나 발생을 해갖고 이렇게 멀고 가깝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남들이 안 하던 거,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거를 기법을 가지고 그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3D가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그림이 더 뚜렷하게 뭐가 확 와닿고 저기는 저 보세요. 이 트럭이 앞으로 휙 오면 속도감이 왜요?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트럭이 휙 이렇게 달려오는 석양을 뚫고 앞으로 돌진해오는 이런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게 그림인데 왜 그럴까? 이제 얘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실점을 이렇게 둬갖고 두 개를 뒀거든요. 소실점을 이쪽에서도 조금 더 여기가 크죠. 더 크고 여기가 더 작게 느껴지고 저기가 작고 이 앞이 좀 크고 전면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림을 우리가 기법을 가지고 그리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애니메이션도 일러스트의 한 종목이고요. 자, 콜라주는 이제 한번 해보면 좋긴 한데 이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이제 작품전도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은 작품을 몇 개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콜라주가 뭘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모으다, 수집하다, 풀칠할 작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재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종이, 천, 유리, 나무, 철새, 동전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파는 모든 종류 사물을 대상으로 자르거나 조각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에다가 다른 어떤 소재들을 마구마구 모아서 붙여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콜라주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이죠. 네. 자, 그래서 조금 기본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필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오시면 이 보이시나요? 자, 사비 연필인데 제가 좋아하는 톰보우 사비 연필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늦은 편이에요. 보통 고1 때 초반이나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그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다른 어떤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입시 자료가 좀 부족한 관계로 제가 가고 싶은 과가 미대 쪽에 있다라고 우리 엄마가 알아보신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공부해서 갔어도 됐는데 엄마가 알아보셔가지고 미대 쪽에서 가야 된다. 디자인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거의 처음 생겨가지고 개념도 좀 약할 때인데 갑자기 그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중에 이제 고1 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사비연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400원이었거든요. 저 그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낱개로는 잘 안 사봐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한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샀을 때 1,700원인가 800원이었으니까 일본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비연필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브랜드도. 근데 제가 일본을 무슨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흑연이 달라요, 뭔가. 그래서 확실히 얘를 써야 좀 저는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우개하고 이 톰보우 사비연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요즘에 우리도 이제 또 이 브랜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학교 오시면 스케치북하고 연필하고 이런 거는 다 드릴 거예요. 칼만 여러분이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연필 깎아야 되니까 그 정도만 준비해 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할 거고 색연필도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좀 공동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필은 제가 드리려고 돈만 있으면 그냥 연필을 몽땅 사놔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낌없이 드릴 생각이에요. 네. 이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참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재미있어요. 골치 아프기도 해요. 솔직히 이거 시간 들여가지고 그리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막 그 기본에 집중해가지고 그리면 내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좀 잘 표현할 수 있어 재미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담인데 우리 저기 유학생반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하는데 중국에서 2009년이었나요? 중국에서 남학생 12명, 이제 그 여학생 12명, 딱 12명씩 고3 학생들을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24명이 한 반으로 자기네 이제 친구들인 거죠. 자기는 고등학교 때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장춘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왔는데 많은 짐을 갖고 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런 종이하고 연필 한 자루씩 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한국 생활이 아직 어색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따로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외로운 거예요.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지. 여기서 뭐 특별히 자기들끼리 친하긴 하지만 기숙사에 전부 이제 같이 살았는데 너무 외로운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젊은 교수였고 열의가 있어가지고 과제를 많이 낼 때예요. 우리 신학생님은 조금 짐작할 거예요. 우리 신학생 2학년 때 내가 그 학교로 왔으니까 그때는 막 팔팔해가지고 좀 이렇게 극성스러웠어요. 그래갖고 막 과제를 몽땅 냈더니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낸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작품 정도씩 그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몇 명이 그림에 푹 빠진 거예요. 외롭고 심심하니까 맨날 저녁에 그림만 그린 거예요. 기숙사에서. 하고 이우스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 지도 교수셨는데 저한테 부르셔갖고 그러더라고요. 김은영 교수님 과제 좀 적당히 내주시면 좋겠다고 너무 많이 내시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잠도 안 자고 기숙사에서 그림만 그린다고 얘기가 들어왔다. 근데 나는 그렇게 그림 과제를 낸 게 아닌 거예요. 걔네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전북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애들도 가기가 쉽지 않은 과잖아요. 근데 거기에 편입학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울 만큼 그림이 한국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림이 정말 확 늘었거든요. 그때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림은 정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시간 들여서 열심히 하면 진짜 다 그런 대가가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여기 보면요. 4B라고 적혀 있고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쓰신 그 연필, 요즘에 아이들 쓰는 연필 보면 HB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HB, 2B, 4B. 나 솔직히 저는 HB까지 있고 4H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잘 안 써봤는데 여기 지금 보면요. 자, H가 뭐의 약자라고요? 하드. 하드니까 딱딱한. 흐리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딱딱하고 흐리게 그려진다. 연하게 그려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종이를 찢는 느낌? 종이를 긁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얇게 표현되면 색깔은 옅은데 여기 9H가 가장 높죠.
H 하면 그 대신 연필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B는 그만큼 이제 앞에 블랙이거든요. 얘가 짙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비 연필은 여기 사비 정도 되니까 굉장히 까맣죠. 근데 이 사비보다도 9비. 우리가 염색약의 어떤 이 단계를 보듯이, 그쵸? 뭐 14레벨, 5레벨 이렇게 내려가듯이 이런 그 레벨 따라서 그 어떤 블랙으로 가까이 가고 연하고 탈색무로 가까이 백무로 가까이 가고 이게 있잖아요. 음영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연필의 무르기나 연필의 단단하기, 연필의 진하기에 따라서 이런 처음 자체부터 이렇게 칠하면 이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H 연필, 우리가 보통 HB를 많이 쓰거든요. 그냥 글씨 쓸 때 쓰는 연필은 다 HB 연필이에요. HB는 한 요 정도를 띄는데 얘가 H가 점점 높아질수록 연하면서 딱딱하고 B가 높을수록 무르면서 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비까지 써요. 그리고 EH까지 써요. 보통. 네. 자, 그래서 연필은 여기 보니까 뭐 9H, 7H는 여러분 잘 볼 일도 없는데 그런 것들은 금속 면용, 석재 면용, 연필이 이 재질감에 따라서 연필이 유리에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9H, 7H 정도는 금속이나 석재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6H, 3H 정도는 정밀 제도, 복사용 같은 거에 쓰인다. 보통 많이 쓰는 학습용, 사무용, 사진 수정용, 아까 H가 여기 안에 들어가죠. EH에서 B까지 쓴다. B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속기용, 건축 제도용이 3B까지 쓰고, 우리 소묘, 미술용은 보통 4B. 그래서 6B 정도라고 하는데 4B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필화의 기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드로잉 기법이 있고 문지르기 기법이 있다. 그래서 무른 연필을 뾰족하게 해서 사용하는 게 드로잉 기법이다. 드로잉이란 건 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문지르기 기법은 지우개나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부드러운 질감이나 이렇게 퍼지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연필로 그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비비거나 지우개로 샤샤샤샤 지우면서 하면은 이제 이 지우개도 약간 유성기가 있는 고무지만 기름기가 있는 지우개냐 또 그렇지 않은 지우개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달라지고 한 번 지워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남기는 것도 있고 또 이걸 한 번 지우고 나면 거기 연필이 안 먹는 경우, 연필이 안 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우개의 어떤 재질감, 지우개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전동 지우개라고 해서 얘를 드드드 이렇게 찍어가면서 지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그거 샀는데 재밌어가지고 샀는데 그런 걸로 어떤 여러 가지 기법을 주기도 하고 또는 지우개를 날카롭게 칼로 잘라가지고 그 날카로운 면을 샤샤샤샥 지워가기도 하고 지우개는 제2의 연필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림 배울 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우개조차도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어떤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기 도구가 될 수 있다. 다 지워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를 그림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죠. 진하게 나온 선이 있고 요 밑에는 연한 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연하고 진하고 이거를 아까 무슨 H나 B를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활용하면 되지만 연필 한 자로 가지고 이 모든 진하기와 연하기를 드러내게 하는 게 데생이에요. 정밀 묘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고요. 얘는 어떤 사람은 얘를 맑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탁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가 좀 더 까맣게 들어가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이거보다 훨씬 밝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개성이에요. 뭐 그 정답이 있고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틀리다라는 거는 뭐 right 뭐 이렇게 wrong 그런 개념이고 다르다 different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자꾸 말할 때 그게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리다라고 얘기할 만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른 거죠. 그렇죠? 너와 내가 다른 거고 어떤 풍이 다른 거고 그림의 효과를 주는 개성이 다른 거고 그렇죠? 우리가 단어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연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자주 쓰는 재료가 오늘 조금 길게 수업할게요. 원래 3시간짜리 수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줌으로 할 때 좀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려도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일하고 나서 또 날씨도 요즘 흐리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들이 좀 낮아 떨어지시고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으쌰으쌰 힘내서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졸고 있는 거 아니시죠?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무도 말 안 하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앉아요. 그렇습니다. 주문이 안 됩니다. 네. 색연필. 자, 색연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연필은 장점이 사용과 휴대가 편리하다. 맞죠? 그리고 요즘에는 수채화 색연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색연필의 색깔만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채화 물감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기법을 조금 더 두세 가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하죠. 작품을 완성하는 데 대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왜냐면 색깔이 내가 원한 만큼 진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 명암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죠. 공을 들여서 천천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색연필도 유성과 수성이 있다. 유성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데 초크 색연필 또는 파스텔 색연필이라고 부른다. 문구점이나 화방에 가셔서 한번 그 색연필 보세요. 정말 다양하고 뭐지? 뭐가 이렇게 많지? 할 정도로. 근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성이냐 수성이냐 차이가 있는 거죠. 수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붓으로 물을 딱 해서 하면은 먼저는 색연필화가 됐는데 그 위에 물이 닿는 순간 수채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유성 색연필은 수성에 비해서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불투명한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색상을 혼합할 때는 시너나 기름 등을 솜이나 티슈에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수채화 물감도 이렇게 생겼고 약간 요즘 아크릴 물감도 거의 이렇게 생긴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워터 뭐 이렇게 프루프 워터 타입이냐 아크릴이냐 이거를 좀 한 번씩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크릴은 소재가 뭐 유리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런 컵이라든지 그런 거에다가도 다 그려지는 게 아크릴 물감이고 이제 수채화 물감은 종이에 또는 수채화 전용 화지에다 그려야지 그런 기법이 나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투명 수채화가 있고요. 불투명한 게 있고 수묵 담채화. 먹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묵색에 지장 없게 이렇게 채색하는 그런 수채화도 있다. 수채화가 무조건 맑은 게 아니라 보통 수채화 하면 막 그 물에 번진 듯이 그리는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연하고 말랐을 때 종이가 이렇게 푹 물에 불려가지고 올라와서 또 이제 칠하고 막 그런 그래서 막 여러 번 칠하면은 그 수채화 특유의 느낌이 안 나고 막 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림의 하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마 수채화를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채화 상당히 어려운 그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불투명 수채화라든가 수묵 담채화까지도 더 진하죠. 그런 것도 나왔다는. 수묵 담채화는 거의 뭐 동양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먹으로 했을 때 먹색만 쫙 번지는 그런 걸 우리가 수묵 담채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수채화 물감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려보면 자기 개성이 드러날 거야. 나는 좀 묵직한 게 좋다. 나는 맑은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자기 개성인 거죠. 뭐 갈필 기법, 그런데 갈필은 당연히 물기가 없는 거예요. 갈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착착 이렇게 거친 느낌. 그런 게 갈필이겠죠. 세필, 아주 얇은 붓으로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리는 거. 갈필,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긁어내기, 물자국 기법. 물이 툭툭 번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기법.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마커라는 게 있어요. 마커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그림 경진대회 같은 거 공모전에 나가가지고 상 받았었는데 그때 이 마커가 백색 이런 게 왔더라고요. 되게 비쌌었거든요. 그때. 근데 상금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커가 이게 백색이 와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조금 애매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커는 좀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인펜처럼 사인펜은 연한데 마커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매직과 사인펜의 중간 그런 게 이제 마커예요. 그래서 수정이 어렵죠. 한번 그려지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 색을 겹쳐 그리면서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뭐 나무나 목재나 뭐 금속의 그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색연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목재까지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좀 따뜻하게 그려지겠지만 금속 재질이나 뭐 유리 재질이나 도자기나 뭔가 이런 나무도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뭔가 묵직하면서 겉면이 표현이 연필은 또 여러 가지 다 가능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능할 때
이 색깔이 겹쳐지면서 그런 그 표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커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무슨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커 펜이라는 게 48년에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대부분 펠트형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뭔가 이렇게 북북 찢어질 것처럼 생긴 이 심지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잉크가 젖어 있는 것 같은. 근데 좀 딱딱해요. 그리고 이렇게 쭈쭈쭈 나고 이게 뭐 네모난 형태도 있고요. 동그란 형태도 되어 있고요. 펜촉같이 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마커펜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유성과 잉크 성분에 따라서 유성과 수성을 나눌 수 있다. 네, 마커펜, 유성 마커펜은 점착력이 우수해서 종이 위에 플라스틱, 유리 등에도 쓸 수 있다. 번짐이 적고 수채화 느낌과 광택 효과가 있다. 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마커 그림이에요. 한번 그냥 어떤 느낌이구나. 뭐 색연필하고 좀 다르죠. 그렇게 표시를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건 다 아시죠? 파스텔. 그렇죠? 파스텔 제 손에 막 묻어나죠. 원래는 이게 껍질 다 돼 있는데 한 번만 그리고 나면 껍질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막 부러지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나중엔 이런 파스텔을 가지고 막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 파스텔도 많이 써보셨나요? 저는 이제 써본 재료 중에서 파스텔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럴까? 그리고 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종이에 입히는 그런 효과들을 잘 내야 되는데 많이 안 그려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만 그려보면 이거 뭐 특징 파악하다가 끝났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대학교 이름 붙어 있는 그런 그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여기 전주 비전되면 전주 비전대 대회, 뭐 전주 비전배 대회 하면 총장님 상을 이제 받으려고 나가는 대회인데 그런 모건대 대회라는 데를 한번 나가봤었어요. 두세 개 나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충청도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모건대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버스 타고 실려가고 그냥 내려가지고 막 무작정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석고상 앞에 두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등학교 때인데 갑자기 목탄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 모건대가. 다른 데는 다 내가 가져간 이 연필 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뚱딴지 같이 목탄을 가지고, 목탄이 뭔지 아세요? 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이죠, 숯 한마디로. 그 숯이 아주 얇게, 이 연필보다 훨씬 가늘어요. 그렇게 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쥐고,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날 처음 그려봤어요, 그 목탄을. 어? 목탄 말만 들어봤지 화실에서 한 번도 목탄으로 그림을 안 그려봤는데 뚱딴지같이 목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리고 나왔나 모르겠어. 어? 완전히 그냥 연탄 그림을 그리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로 왜 얘네들은 똑같이 화실에서 목탄 안 해본 애들인데 어떤 애들은 그걸 가지고 막 손으로 막 문지르고 막 바르고 해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잘 나왔는데 저는 정말 이 재료가 뭐지 하다가 이 재료만 딱 그렸다가 시커멓게 숯 검댕이로 그림을 그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석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 진짜 진땀을 빼고 돈만 벌었다. 이제 몇만 원 내고 참가를 하는 건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파스텔을 보면 그 목탄이 생각나요. 파스텔은 뭔가 더 색깔이 예쁜 목탄은 좀 달라. 목탄이 더 거칠고 더 시커멓고 난리지만 어쨌든 이 파스텔도 상당히 전 다루기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또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파스텔도 드리고 뭐 수채도 드리고 갑자기 어떤 걸 들여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도 아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막 헤매는 분도 계실 건데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 제가 목탄으로 그때 못 그려갖고 대회 망쳤다고 저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와서. 정말 뭐 그럴 수 있다. 내가 정상이다. 쟤네가 좀 이상하다. 잘 그린 애들이며 쟤네가 좀 이상하다. 혼자 그렇게 정신승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막대형이 있고요. 연필형이 있다. 오일 파스텔이 있고 수용성, 하드 파스텔, 소프트 파스텔 이런 게 있다. 예전에 뭐 식빵으로 지울 때는 뭐 식빵으로 지우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좀 그리고 정착에 얘네가 날아가거든요. 가루처럼 뭔가 그 종이에 완벽하게 묻질 않기 때문에 픽사티브라 그래서 이 정착액을 뿌려가지고 보존을 시켜야 된다. 균열이나 장점은 변색이 없다. 사용이 간편하다. 작가의 감성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점은 접착력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잘 부러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파스텔이 근데 보니까 17세기 정말 옛날부터 쓰였네요. 18세기 초까지 쓰였고 뭐 유명한 베네치아 여류화가 엘 카리에르가
파리에서 뭐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세기는 손끝으로 문질러서 화면을 정리하고 외곽만, 그러니까 이게 윤곽선만 파스텔 끝으로 강조하는 기법이 보급되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파스텔화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거 색연필화 같은데 지금 섞이는 거 아닐까요? 색연필하고? 얘가 파스텔이라고? 날카로운데, 그쵸? 얘는 파스텔 맞아요. 너무 잘 그렸죠? 자, 지우개 아까 설명드렸고요. 고무나 플라스틱이 주성분이다. 그런데 유분기가 있냐 없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우는 것도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이런 뭐 점선면 그리기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해보셨을 것 같고요. 이건 명암 내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 기법이죠. 단계별로 내는 거. 근데 사실은 여기서요. 선이 보이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네모나게 이 칸에다가 뭘 채웠는데 얘가 눈을 이렇게 뜨고 봤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조차 경계면이 이 위아래 흡수돼 가지고 경계면이 안 보여야 돼요. 이런 거 될 때도. 네. 나중에 이거 보시면 얘가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얘 지금 그림자 엉망이죠.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반사빛이거든요. 하이라이트. 어떤 빛이, 여기 하이라이트죠. 반사빛이 이렇게 탁 왔어요. 가장 밝은 데가 있고 그 가장 밝은 곳 바로 옆에는 꺾이면서 가장 어두운 곳이 있고 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중간이 반사빛, 이 그림자 안에 반사빛이 있다. 이런 이제 구도거든요. 그러면 얘가 입체가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사실 구를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원뿔형을 그린다든지 정육면체 사각형, 아까는 직사각형, 뭐 이렇게 정사각형, 면체 이런 것들 그리는 게요. 도형을 그리는 게 지루하거든요. 지루하고 생각처럼 또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많이 해야 뭘 볼 수 있냐면 어떤 형태의 입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머리통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럼 이걸 표현할 때 어디에 빛을 받아서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좀 더 어둡고 꺾이는 면이 가장 어둡거든요. 밝은 곳에 꺾이는 데가 가장 어둡고 그 아래에는 이 중간 반사빛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그림자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얘네들을 많이 그려보면 그 어딘가에는 다 원뿔, 뭐 직사각, 정사각이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세세히 나눠가지고 입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를 많이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눈, 코, 입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리면서 눈, 코, 입을 그려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그림 수업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좋은데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거의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안 받으신 분들은 좀 저랑 이야기를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귀도 그려볼 수 있고요. 눈썹은 요즘에 반영구 요즘 배우시기 때문에 일자 눈썹이 요즘 굉장히 학생들, 고등학교 애들 다 일자 눈썹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건 돌기 때문에 유행은 뭐 이렇게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일자가 있고, 올라가는 형이 있고, 뭐 아치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둥근형이라 나오는데 아치형이죠. 눈썹 뼈가 이렇게 느껴지게 약간 더 여기 좀 더 주면 좋을 텐데요. 얘가 아치형으로 나오네요. 완전히 이렇게 위로 솟아서 나온 형. 제가 요즘에 예전 드라마 같은 걸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눈썹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높아요. 아치형이에요. 이게 지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눈썹이 유행이었는데 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일자형 눈썹이 올해는 좀 대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기본형이냐, 일자형이냐, 둥근형이냐, 아치형, 둥근 아치형, 각진 아치형. 각진 아치형이었다는 거죠. 일자 직선형, 상승형. 어떤 얼굴에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좀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또 결이 살아있는 눈썹을 그릴 것인가, 아니 어떻게 된 눈썹을 그려볼 것인가, 속눈썹 표현 같은 것도 흥미롭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속눈썹이 아래로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이 눈이 뭐 예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얘가 이제 아래를 보는 눈이냐, 위를 보는 눈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도 한 번씩 해보셔도 좋겠고요. 코. 상향은 콧구멍이 보이죠. 하향은 콧구멍이 안 보이죠. 근데 하향보다는 상향이 살짝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쪽은. 너무 이렇게 시커멓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입술 그리기. 입술도 지금 구각이라고 해서 이 끝에 여기 구각이라고 하는데 각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좀 날카롭게 그렸는데 이거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 더 예쁘겠죠. 그리고 주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빛은 잘 들어갔는데 주름이 너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아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진짜 그릴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풀어서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옆모습의 입술 그리는 방법 등등이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그 쪽이 더 뒤에 있나 봐요. 자, 이래서 이가 보이나요, 얘가? 보이시나요? 새롭게 바뀐 슬라이드 보이세요? 지금 내 머릿속의 생각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네, 보여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저한테 과제를 내주실 것들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과제는 이제 뇌 지도라고 한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이 뇌 지도를 하나 그려주세요. 1번. 지금 요즘 내 뇌 속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크고 작게 자리 잡아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종이 사이즈 같은 건 자유롭게 그리시고요. 뭘로 그려도 자유롭게 그리셔도 되는데 자화상을 한번 그려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2주 과제를 3주 드릴게요. 3주 드릴 테니까 천천히 뇌지도는 다음 주까지 해주시고요. 이 자화상은 3주 안에 그려서 내시는 걸로. 그럼 괜찮으시겠죠? 자화상이 뭐예요? 내 얼굴 그리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리셔도 되고요. 마음에 드는 셀카를 찍으셔가지고 그 셀카를 그리셔도 되는데 좀 재미있는 그렇게 표현으로 연필로 그리시든 뭘로 그리시든 해서 자화상 그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이해하셨죠? 이거 과제는 LMS의 과제라고 하는 항목에 다시 한번 해둘게요. 그리고 이 자료도 녹화본을 이제 유튜브로 바꾸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